자, 오늘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18장과 마지막 19장까지. 19장은 좀 깁니다. 사실은 이 전판에는 19장은 저기 2학기 첫 번째 2챕터였는데 2챕터를 합쳐가지고 좀 길고, 그 다음에 이 18장은 사실은 이 전판부터 처음 추가된 장입니다. 그래서 한 언제까지 2010년, 한 2010년, 15년까지는,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이 거시경제학 표준교과서에 없던 챕터입니다. 새로 추가된 이유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됐습니다. 물론 금융위기라는 것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 번 많이 발생했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금융위기가 종종 발생해요. 그리고 단골로 발생한 나라가 있습니다. 최단골 금융위기국이 아르헨티나인데 한 7번 발생했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번 발생했죠. 97년, 98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지만, 그렇게 오랜 역사가 있고 많이 발생했는데 금융위기가 경제학 교과서에 포함이 안 되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이 표준적으로 포함이 안 됐던 이유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개도국의 이상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다룰 필요까지는 못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교과서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문은 아니고 미국과 유럽이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러니까 처음이 셈이죠. 선진국도 금융위기를 겪게 되더라.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때는 이제 된통 이제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경제학자들도 이거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까지 다뤄야 될 문제구나라고 자각을 하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있기 전, 아니면 미국 유럽도 금융위기 있기 전에는 거시경제학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줄었죠. 거시경제학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건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요, 경기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그때 진짜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경제가 아무 문제 없고 순탄하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거시경제학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수요를 못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소위 이제 2007, 8년 한 5, 6년대 미국 중앙은행에 쓴 보고서를 보면 소위 과거 한 2, 30년 동안을 Great Moderation Period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한 보고서 내놨습니다.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러니까 과거 한 2, 30년 동안에 경제가 너무 아무런 큰 애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기는 순환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60년대까지 본다 그러면, 1960년대까지 보면 한 70년대까지 본다 그러면 그 불황과 호황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불황도 꽤 깁니다. 물론 이제 총 연수로 따져가지고 불황 대 호황을 보면 아마 1대 한 3 정도? 1대 3 정도? 1대 2, 3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황기가 짧긴 짧은데, 전체에서 짧긴 짧은데 그래도 그 정도는 있었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2005년, 6년까지는 불황기가 거의 있어도 뭔가 한 1년 정도 잠시 있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불황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안정적이었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가 필요 없는 거죠. 통화 정책도 잘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패드에서는 우리가 통화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피리어드가 왔다.
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것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쑥 줄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까불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보고서 나오자마자 당장 금융위기가 터져버린 겁니다.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그거는 뭐 디테일하게 누굴 잘못할 거는 결국은 정책 당국의 잘못입니다. 그런 걸 막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정책 당국입니다. 모든 정권을 주고 그런 걸 막으라는 게 정책 당국이라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 따질 게 없이 뭔가 하면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은 규제 감독권을 다 가지고 있는 정책 당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음부터 이 거시경제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관심이 늘어난 거죠. 와, 이게 잘 알아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이런 큰 사고가 나구나. 라고 이제 좀 시대가 바뀐 편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거시경제학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이제 뭐 경제학의 주류를 본다 그러면 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산업조직론, 뭐 기업 이론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뭐 새로운 기업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나니까 다시 이제 그것이 금융에 대한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좀 바람직하진 않는데 금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완전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뭐 이건 실물이지만 어쨌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게 보이니까 금융을 통해서 이 금융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뭐 거기에 대한 관심도 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관심이 과도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금융위기에 대해서 나도 거시경제학을 하면서도 내 평생에 이런 거는 뭐 경험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 98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탁 터지고 나니까 와 이런 일이 또 생기네. 그때 처음에는 97년 말에는 와 이러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진짜 앞이 캄캄할 정도의 그런 대형 사고가 났었죠. 근데 뭐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뭐 잘 지나고 잘 어떻게든 극복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위기가 기회죠. 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한 단계 체질이 개선됐습니다. 진짜 그전의 이 후진 개도국적인 그런 경제 체질이 선진국적인 경제 체질로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뭔가 아마 좋은 수업료를 냈다는 거죠. 그때 그게 없었으면 계속 비리비리한 개도국에서 뭔가 하면 선진국으로 못 넘어가는 그런 순간에 그런 그 상태였을 거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겪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 선진국마저도 금융위기를 겪어보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아주 그 뭐 잘 발생하지 않는 희귀한 현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소위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블랙스완. 검은 백조.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검은 백조는 사실은 뭐 말로만 있고 그냥 말로만 있고 상상으로만 있는데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블랙스완입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블랙스완이 발견이 됐었죠.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스완이라고 우리 금융위기를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로만 했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이제는 더 이상 블랙스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발생한다. 지금 상태를 봐가지고는 곧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곧.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곧 또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이제 경고를 하는 보고서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에 대해 가지고는 더 잘 알고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금융위기 그러면 금융에서 뭔가 탈이 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금융이 뭐냐? 금융제도가 수행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 어떤 때를 금융위기가 발생했는 거라고 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생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느냐. 이런 단계로 세 가지 챕터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뭐 용어들은 뭐 거시건전성, 금융이기 때문에 나온 용어입니다.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금융시장, 파이낸셜 마켓,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파이낸셜 시스템,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금융중개기관, 도덕적 해이, 레버리지, 차익금융, 채권, 최종 대부자, 투기적 거품, 투자분산, 투자신탁회사, 뭐 할인 판매,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한 절반 이상은 처음 듣는 용어일 겁니다. 근데 이런 용어들을 잘 이제 알고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금융위기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금융을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또 있네요. 미시건전성, 비대칭 정보, 역선택, 위험 기피적, 유동성 위기, 주식, 주식금융,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특히 이제 도덕적 해이나 비대칭 정보, 역선택, 위험 기피적 이런 건 이미 앞에서 배운 용어죠. 이게 노동시장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에도 나오는 겁니다. 금융의 소위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 문제입니다. 정보의 문제입니다. 금융은 이제 본질은 정보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줄이고 분산시키느냐라는 것이 이제 좋은, 그걸 잘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금융 시스템입니다. 자, 뭐 그게 잘못될 때가 소위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죠. 자, 아까 서론으로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금융제도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금융제도. 금융제도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파이낸셜 시스템입니다. 금융 전체입니다. 금융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느냐라는 거죠. 한 몇 분 동안 생각해보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 기능을 한번 적어보라. 금융이라는 것은 뭘 하느냐. 실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생각을 위해 가지고 슬라이드 하나를 더 보여주죠. 자, 항상 내가 이 그림을 자주 종종 보여줍니다. 뭐 거시 수업에서 물론 거시도 그렇고 종종 중간중간마다 여기서 지금 이 챕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이 챕터가. 그러니까 모든 챕터 내용들은 물론 이제 개방적에 빠져 있지만 그 거시경제의 대부분 내용들은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챕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이라는 챕터는 금융이란 지금 배우는 그 금융 아니면 거기서 사고가 터진 금융위기는 어디 있냐라고 하면 요 안에 있죠. 생산요소시장. 그러니까 나라경제수납 모형도 경제주체 가게와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 생산을 하고 가게는 이걸 구입해 가지고 생산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가지고 있던 생산요소를 기업에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뭔가 하면 막 돌아가고 이게 실물 그러니까 재고와 서비스가 이쪽으로 가고 가게에서는 생산 요소가 기업으로 가고 그럼 기업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재고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게한테 파는 이게 이제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이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은 그 물건을 줬으면 뭔가 반대로 받는 돈이죠. 그 물건과 상관 가치의 화폐, 현금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에서 만약에 뭔가 하면 이 두 개의 양, 이거하고 이거 바깥에 하고 이게 같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따당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통화량이 뭔가 하면 뭐 과다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니면 뭐 부족해도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안쪽은 문제가 없더라도 바깥의 양이 적절하지 못해가지고 경제가 파탄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건 이제 화폐의 양에 관한 문제죠. 화폐양.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화폐 양만큼 공급해가지고 이 안쪽의 흐름을 그 흐름이 잘 흘러가도록 화폐가 적절 양만큼 공급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화폐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이론, 화폐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금융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두 개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과 금융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 바깥 양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금융은 딱 요 안에 있는 생산 요소 시장의 하나 부분이죠. 생산 요소라는 것은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는 생산 요소는 여러 개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다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자본이 가게가 기업으로 가는, 이게 바로 금융입니다. 기업의, 그러니까 가게가 있는 여유자본,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본을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그것이 금융인 거죠. 이때는 이 자본은 실물입니다. 실물. 물론 이제 화폐로서 양으로는 측정이 되죠. 어쨌든 그때의 자본이라는 것은, 화폐는 화폐고 자본이라는 것은 화폐양으로 측정됐지만 그건 실물을 봐야 됩니다. 실물이죠. 자, 이게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금융입니다. 가게에서 기업으로, 또는 뭔가 하면 뭐 가게 아닌 그 기업들도 여유자본이 있죠. 여유자금이 돈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는 것이 금융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주는가? 근데 금융은 이제 그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아니라 줬다가 나중에 다시 되갚는 거죠. 그게 금융이 다른 일반적인 노동과 토지하고의 거래하고는 좀 다른 셈이죠. 노동, 토지하고는 좀 다른 셈입니다. 특히 노동하고는 다르죠. 다른 일반적인 이런 거래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는 것은 여기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돈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매치시켜주는, 빌려주는 과정이 바로 금융입니다. 파이낸스, 금융입니다. 돈을 융통해주는, 빌려준다. 필요한 사람 뭔가 빌려주고, 주고, 물건 주고 돈 받고, 그럼 그 거래는 일반적으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한번 거래하면 끝이니까.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한 번 거래가 아니라 꼭 두 번 거래가 된다는 거죠. 빌려주면 나중에 되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어렵고 복잡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빌려줬는데 나중에 되갚지를 못한다. 그 위험이 있는 거죠. 그 위험이 이제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본질적인 위험이고, 그 위험은 없앨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고통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것이 이제 얼마나 효율적인 금융이냐, 금융 시스템이냐라는 겁니다. 자, 금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금융제도의 역할, 그 전체가 금융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채권 시장, 주식 시장. 그 다음에 사실은 시장이 있기 전에 그 전에 기관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상장이, 금융시장이 있는 것은 선진화된 나라만 있습니다. 그 정도 경제가 크고 선진화 안 되면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70년대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금융시장이 없었을 때는 금융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금융기관들이 합니다. 금융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은행이죠. 그 다음에 또 비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축은행, 아니면, 새마을금고, 아니면 농협, 그런 게 다시 다 비저축기관입니다. 상호신용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성질이 달라요. 그, 소위 말해서 신용 창조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은행과 비은행, 그 다음에 증권, 그 다음에 보험, 이렇게 금융기관은 네 개로 나눕니다. 네 개로 나누는데, 이 금융기관들이 처음에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가장 그 전통적인 그 오래된 방법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돈이 개인이 은행에 그 저축을 하면
저축을 하면 그 은행은 뭔가 하면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든 뒤에 뭐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이제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됐던 금융과정입니다. 금융. 즉 기업들의 투자 재원을 조달해 준다. 금융제도는 저축자로부터 투자자에게로 재원이 용이하게 조달되도록 한다. 저축자라는 것은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득을 갖고 있는 가게. 일반적으로는 가게지만 그러나 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가능하고 어쨌든 여윳돈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가는 빚쟁이지만 일부 국가는 국가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금시장에 돈을 많이 빌려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노르웨이 아니면 싱가포르 이 국부펀드가 엄청나게 큰 액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동 산유국들 우리는 국가인지 왕실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가 좀 흐릿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게가 아닌 데서 뭔가 하면 그런 이제 뭐 그 여윳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투자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 투자 계획에 대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 아니면 개인도 됩니다. 집 살라고 뭔가 하면 집이 워낙 큰 돈이니까 자기 돈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일부는 빌리죠.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돈을 어떻게 이렇게 용이하게 조달하도록 해주냐라는 것이 이제 투자 재원의 조달, 금융제도가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돈을 맡기고 여윳돈 있는 사람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응가하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죠.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끼 있습니다. 누가 은행이란 게 끼어가지고 이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약칭입니다. 중간에 두자가 빠졌어요. 금융중개기관입니다. 영어로서는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합니다. Financial Intermediary.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중개자는 말은 빼버리고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하죠. 그래, 이제 그게 사실은 영어로 하면 그게 큰 차이가 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게 그 금융 전체를 우리 금융 시스템이라고 했죠. 금융 시스템이 뭔가 하면 금융 제도 또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하나가 아니라 금융기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금융기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그게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는 일부 뭔가 하면 그런 은행이나 비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나 아니면 보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또는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전체, 규제감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금융중개기관이죠. 그러면 뭘 하는지 그 기능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중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본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중개를 해주는 것이 금융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투자 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게 금융제도에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제도 자체도 그렇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이 일부 아까 말한 대로 금융기관들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하기도 합니다. 자, 금융제도라는 것은 금융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말한 것은 지금 이거는 사실은 금융입니다. 금융. 이렇게 하는 과정이 금융입니다. 금융이고 금융제도는 이걸 용이하게 조달하도록 만드는 전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라경제순환모형에서 밑에 요소시장, 생산 요소시장이 있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본 부분의 생산 요소시장. 그 생산 요소시장은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노동, 자본, 토지죠. 노동, 자본, 토지. 옛날에는 토지가 제일 중요했죠. 농경사회였으나. 그 다음에 노동, 자본. 마지막에 있는 게 자본입니다. 그 생산 요소 시장을 소위 금융제도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시스템. 거기서는 이걸 한다. 이런 걸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금융제도는 저축자와 투자자 사이의 자금 흐름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관이다. 기관. 그러니까 기관도 있고,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시장도 있고, 다 합친 것. 그걸 금융제도입니다. 금융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기관들을 이야기하면 크게 나누면, 구체적인 게 아니라 크게 나누면 금융제도는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으로 나눕니다. 금융시장은 소위 직거래죠. 직거래를 하는 것이 금융시장입니다. 가게가 직접적으로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샀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샀다. 그럼 그 이야기는 내가 삼성전자 주주가 된 것이고 삼성전자한테 직접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이 회사를 사는 게 있고 그 다음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채권을 산다 그러면 직접 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회사를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엄청난 회사를 내가 다 사는 건 아니라 소위 n분의 1만큼 한 주를 샀다 그러면 총 주식 중에 n분의 1만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그 소위 오너십입니다. 주식회사의 주권이죠. 그 내가 회사를 샀다는 말은 내 돈을 뭔가 하면 회사에 투자를 했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제 그 회사에 쓰는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청산한다 그러면 그 n분의 1만큼 그 청산 가치를 내가 또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직접 금융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채권을 통해 가지고도 또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통해서 중간에 거강꾼이 금융기관이 금융중개기관에 안 끼고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금 남는 내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직접 시장 금융시장이 잘 유통이 안 된다. 아니면 이 시장에서 잘 뭐 어떻게 매치가 안 된다라는 경우에 이제 전통적으로 먼저 있었던 것이 금융중개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가 간접적으로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뭐 이런 걸 줄 수 있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이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금융중개기관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뭐 여러분들이 아까 눈에 쉽게 이해하죠. 그죠? 아까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자신탁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용어가 여러 군데 섞여가 그런데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펀드. 흔히 이제 이게 기관의 이름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자꾸 바뀌어서 그러는데 이게 정권회사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해상충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정권회사를 다 정권사와 그 다음에 투자신탁 그 자산운용사로 딱 분리시키라. 해가지고 다 분리시켰어요.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옛날엔 또 투자신탁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용어는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거기서 파는 것이 펀드입니다. 펀드.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를 운영해서 펀드를 파는 거죠. 그래서 펀드가 또 하나의 금융중개기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파는 것. 은행에서는 직접 돈을 파는 거. 은행에서는 뭔가 하면 돈을 모아서 빌려주는 것이고 펀드는 사실은 금융시장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 그걸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펀드 운영자라는 금융기관이 끼는 거죠. 끼어가지고 거기서 간접으로 운영해주는. 이게 또 하나의 이 금융중개기관 중에서 뭐 양대로 나누면 은행하고 펀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정권사 아니면 투자신탁회사 요즘에는 뭔가 하면 자산운용사 뭐 이런 식으로 용어는 좀 바뀌고 있죠. 자, 그게 이제 금융이다. 금융이고, 자, 이 금융에서 직접금융은 주식과 채권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직접금융 주식과 채권을 다시 설명하면 주식보다도 채권이 먼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금융의 역사는 사실은 길지는 않아요. 금융은. 아까 이야기한 같이 뭐 주식, 채권 시장, 뭐 금융기관, 은행의 역사도 얼마 안 되죠. 한 500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나라를 따져본다 그래도 은행의 역사가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위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나? 그 유명한 유태인 그 자본가 메리 린치가 아니고 로스차일드. 소위 우리가 로스차일드 가문을 소위 음모론적 금융책에 보면 잘 등장하죠. 그러니까 유태인 자금이 뭔가 하면 세계를 장악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를 뭔가 하면 장악하고 어떻게 장악을 했는지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건 진짜 소설이고
어쨌든 로스차일드 가문이 거의 최초의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가장 최초의 은행이고. 그 전에는 서양에서도 은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 금기 시대에 있습니다. 왜 유태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최초의 은행을 했냐 그러면 왜 유태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양에서는 거의 완전히 배척받는 민족이었습니다. 배척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개토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좁은 구석에 뭔가 하면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배척받는 민족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소위 뭔가 하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 그 유다죠, 그죠? 유다의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유태인은 뭔가 하면 죄받은 민족으로 기피하는 민족으로 들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민족으로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성서에 보면 이죄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서에는 이죄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죄를 받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자를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신교를 믿는 서양에서는 이자를 못 받았는데 유태인은 뭔가 하면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을 믿기 때문에 걔들만 뭔가 하면 소위 금융을 시작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굉장히 저거는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태인은 뭔가 하면 뭐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했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이 뭔가 금융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또 능력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소위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적인 금융 가문이 된 겁니다. 그게 거의 처음의 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시작한 것이 소위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서 피렌체에서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 인간 역사에서 금융이라는 것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건 아닙니다.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돼 있어가지고 금융이 지금만큼 중요해진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은 일종의 투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업금융이었죠. 벤처라든지 그 뭐 배에다가 빌려준다든지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제 생산을 하게 되니까 금융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뭐 수공업 단계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금융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뚝딱뚝딱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장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니까 생산하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 그게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 이제 금융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정작 진짜 금융이 발전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공장제 대량 생산 이후부터 금융이 많이 발전해졌다. 뭐 금융이 필요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짧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금융에서 이제 금융이 직접금융, 간접금융.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금융과 그다음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금융. 시장을 통한 금융은 사실은 그것도 훨씬 더 짧다. 역사가 짧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야 뭐 저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가장 일찍 됐는 것이 한 1800년대 정도. 산업혁명 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그 뒤부터 이제 시장을 통한 금융이 나왔습니다. 이 시장을 통한 금융의 제일 대표적인 파이낸싱 방법이 채권과 주식입니다. 채권을 다른 말로 말해서 차익금융이라고 하죠. 채권 발행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은행은 아니고 그냥 내가 직접 투자자한테 빌리는 겁니다. 내가 종이 쪽 채권 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죠. 자, 이 한 장에 뭔가 하면 10억, 5년 뒤에 3년 뒤에 10억 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종이에다 찍어 놓은 거죠.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파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 원리가 뭐냐 그러면 이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기관에서는 한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에서 뭔가 하면 떼먹습니다. 그래야 금융기관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 적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는 돈을 좀 더 적정 액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가 좀 더 받는 거죠. 수수료 쪽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소위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 이자의 차이. 그게 이제 또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먹어 챙기는 겁니다. 그 중간에 마진을 빼자라는 거죠. 직거래를 하게 되면 그 마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이런 직접금융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차익금융.
채권. 채권 증서 소지자로부터 기업에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이 채권을 누가 샀다, 투자자가 샀다는 것은 그 투자자는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한테 바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채권을 사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죠. 리스키한 것이 3년 뒤에 돈을 갚을지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발행이 잘 안 됩니다. 안 사주죠. 안 사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고 알려졌고 그 다음에 절대 안 망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는 회사 정도에 대해서만 이 채권이 발행됩니다. 발행된다는 것이 뭔가 하면 발행하면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 살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익금융입니다. 차익금융.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이제 주식금융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식이란 것은 주식 소지자가 기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회사의 뭐 소유권을 파는 겁니다. 소유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조달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뭔가 직접금융 아니면 시장을 통한 금융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이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시장을 통한 금융.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금융시장을 통한 금융.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이 있다. 이 차익금융과 주식금융.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가 이제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금융이죠. 금융중개기관은 저축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투자자한테 제공한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봐가지고는 시장금융보다는 더 악했습니다. 먼저 했는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뭐 했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은행은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기업한테 대출을 제공한다. 이게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금융입니다. 중개기관이 하는 일이 그자 금융을 중개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금융중개기관. 뭐 은행을 대표 선수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금융중개기관을 보면 투자신탁회사. 아까 말한 대로 펀드입니다. 펀드는 펀드 자체가 직접 시장에서 직접 금융을 통해 가지고 채권과 주식을 사들이죠. 사들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면 일종의 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금융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살려고 그러면 잘 모르죠. 어떤 회사가 안 망할지, 어떤 회사가 수익성이 좋을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소위 펀드죠. 펀드 운영가들이 이제 좀 더 전문가겠죠. 그래서 그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겁니다. 그 외에 이제 그런 펀드 운영하는 거, 연금도 그런 펀드죠. 연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개인들이 다 돈을 내죠. 그게 강제지만 내가지고 뭔가 하면 그래도 국가가 운영하던 어쨌든 펀드 연기금이 있죠. 국민연금기금이 그걸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그 보험료를 줍니다. 연금을 주는 거죠. 연금을 주는 것도 실제 뭔가 하면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내가 저축을 하는 것이고 그 저축을 잘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준다라는 것은 이 금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게 오히려 더 크십니다. 연기금이. 선진국들은 대부분 연기금이 일반적인 저축보다는 더 규모가 클 정도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런 저축을 하기 때문에. 뭐 보험회사도 그런 겁니다. 보험회사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자금 소스는 좀 다르죠. 보험료로 다 사람들이 뭐 생명보험 아니면 상해보험 아니면 뭐 그런 보험용으로 돈을 내는데 그 돈을 받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비상시에 뭐 약정시에 돈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운영을 하는 거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금융중개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제 주로 보험회사가 여기에 낄 수 있는 것은 생명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은 만기가 길죠. 죽으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기가 30년, 50년씩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50년 동안 계속 내는 그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는 뭔가 하면 잘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험가입자가 돈을 내면 보험회사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금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왜 금융이냐? 그냥 보험은 그냥 내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위험 대비를 해가지고 들은 건데, 라는 건데, 그 돈 자체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액수가 커져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주 자금 조달 수단이다 하는 거죠. 금융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금융인데, 자, 금융이 어떤 건지 뭘 하는지는 이제 쉽게 이해되죠. 근데 금융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까 살짝 이야기했죠. 일반적인 상품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품은 돈 주고 물건 샀으면 끝입니다. 물론 이제 뭐 쓰다 보면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자품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큰 내구재,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리콜 같은 걸 해가지고 다시 고쳐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물건은 뭐 AS 뭐 그 정도. 그죠? 어쨌든 뭐 그런 건 아주 공사품 요즘 그런 거에 AS 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없을 정도인데, 어쨌든 대부분 물건을 한번 돈 주고 사면 끝입니다. 끝인데 금융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빌려줬으면 빌려주는 거죠. 완전히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면 그 받는 사람이 완전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받으려면 돈을 또 동일한 액수를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빌리는 데 대한 이자만 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어차피 되돌려줘야 된다. 그럴 때 두 번 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간의 긴 시간 사이에 뭔가 하면 두 번 거래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상황 변화죠. 어떤 예상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작정하고 사기친 것은 사실은 이 위험이 아니죠. 그건 그냥 당한 겁니다. 당한 건데, 그거는 금융도 아니고 그냥 범죄인한테 당한 거고, 우리가 여기서 범죄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범죄는 뭔가 법으로 단죄를 하는 것이고, 이게 뭔가 하면 작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화했다.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다. 뭐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회사가 망해버렸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위험인 거죠.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런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위험급식이다. 위험을 싫어하죠.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부도확률이 거의 없는 회사가 있고 부도확률이 높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도확률이 뭐 예를 들어 이자율이 같다 그러면 당연히 부도확률이 낮은 회사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게 위험 기피적인 겁니다. 위험 선호적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도확률이 높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뭐 번지 점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모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나는 비트코인이다. 나는 암호화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위험 수익률이 같냐에 대한 논쟁이 있겠지만 뭐 수익률이 비트코인이 훨씬 더 높으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금융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거는 길게 보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사전적으로 효율시장 가설을 본다 그러면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그럴 때 위험률이 다르면 위험률이 낮은 걸 선택한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 위험 기피적이다. 즉 이런 사람들의 위험 기피적인 요구를 잘 만족시켜주는 것이 금융 시스템입니다. 좋은 금융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것이 금융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다. 금융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위험을 분배할 수 있다. 자, 위험이 본질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거야 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있는 위험을 어떻게 개인이 겪을 고통을 줄여주느냐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 하면 분산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위험을 분배할 수 있다. 금융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위험을 분배라는 용어보다는 더 적절한 용어는 분산입니다. 분산.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킨다. 얘기도 그랬죠. 금융제도의 역할이라는 것은 위험을 분산합니다. 분배가 아니고. 분배는 그냥 그 금융 기관이 나눠주는 같은 느낌이죠.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그냥 분산이 되도록 시스템을 짜는 겁니다. 펀드를 구성하는 거죠. 투자자는 투자 계획이 실패할 위험을 자금을 제공하는 저축자하고 공유한다. 그래서 보통 뭔가 뭐 어떤 투자 계획이 있다. 투자 계획이 있으면 소위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게 사실은 민자에 의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을 했는 것이고, 그러면 그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적 투자자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나눕니다. 투자자는 오너가 투자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 주인으로서 뭔가 하면 건설회가, 물론 이제 이런 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정적인 주인이죠. 그러니까 뭐 30년 아니면 50년 정도 운영하고 난 뒤에 국가에 귀속된다라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갖는 주인입니다. 그럼으로써 처음에 이제 건설하는 거죠. 근데 이런 돈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어떤 투자가 자신 돈으로 다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뭐 은행이랄까 펀드랄까 여러 데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이걸 건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매일 매달 운영해 가지고 이 통행료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 투자자들한테 나눠줌으로써 소위 그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투자자가 처음에 뭔가 건설하기로 한 투자자가 나는 내 돈 한 푼도 안 내겠다, 몽땅 다 재무 투자자 가지고 재무 투자자 덜 돈 가지고만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와요. 누구도 투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뭔가 하면 실패할 위험을 공유를 안 하는 거죠. 자기 돈도 얼마 내야지 뭔가 하면 실패하면 같이 망하니까 저 신경 써가지고 잘 살 겁니다. 그러나 내 돈 한 푼도 안 내고 난 빌린 돈 가지고만 했다, 그러면 절실하게 운영 안 하겠죠. 망해도 뭐 난 손해 없는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들었지만 뭐 대부분 기업들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투자자는 투자 계획이 실패할 위험을 자금을 제공하는 저축자하고 공유를 보통 합니다. 하는 것이 뭔가 안 한다 그러면 시장에 아주 안 좋은 시그널로 해가지고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있는 거죠.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뭔가 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뭐 생길 줄은, 뭐 항공산업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관광산업 완전히 출처상이 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관광산업이 뭔가 하면 삽시간에 뭔가 하면 그냥 다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항상 세상에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저축자는 더 높은 수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험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은행에 맡길 것이냐,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할 것이냐 쭉 다 따지는 거죠. 따져가지고 은행은 제일 안전하지만 그다음 여기는 뭔가 하면 이게 그래도 조금 위험은 있지만 수익은 훨씬 높구나. 그러면 이제 저기 가는 거죠. 어쨌든 위험을 그렇게 이제 분산시킨다. 거죠. 위험을 분산시킨다. 자, 금융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저축자는 투자 분산을 통해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상관되지 않은 자산을 가진 많은 상이한 투자자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바로 투자 분산입니다. 자, 이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상관되지 않은 자산을 가진, 소위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를 가진 자산 간의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예를 들을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왕창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구니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한 종목에다 몰빵하지 말고 한 서너 개 정도 종목으로 n분의 1 나눠가지고 돈 투자해라. 이게 이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서너 개 종목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이겁니다. 상관되지 않는 자산을 가진 많은 상관되지 않는 자산을 가진, 상관되지 않는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라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다 투자를 했다. 이건 분산이 아닙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냥 반도체 D램에 투자했다는 거죠. 물론 회사가 조금 다르긴 다르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다른 종목이라고 해가 분산 투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IT를 했다 그러면 내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외국 기업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분산인 거죠. 그게 바로 상관되지 않는 자산. 상관되지 않는다는 게 뭔가 하면 이 기업의 성과가 같이 안 가는 겁니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주에도 한 번 했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나눠가지고 하는 것.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금융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개인이 잘 못한다 그러면 이걸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펀드죠. 펀드가 그런 걸 해주는 것이고, 개인보다 펀드 운영자들은 그걸 또 더 잘하니까 더 잘 알아가지고 분산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펀드는 아주 기술적인 룰이 있습니다. 주식만 다 하지도 않습니다. 채권의 최소는 어느 정도 있고, 채권은 가장 위험이 낮죠. 채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주식도 종목별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한다. 이게 펀드입니다. 뭐 은행에 맡겼다? 은행은 사실은 그만큼 위험은 적습니다. 적은데 은행은 이제 주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은행도 대출을 해줄 때 산업별로 나눠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합니다. 한 산업에 몰빵을 안 하는 거죠. 실제 이제 한 산업에 몰빵해 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예가 98년에 제1은행이 망했습니다. 97년, 98년 금융위기가 났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리딩뱅크가 1등 은행이 제1은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은행이었어요. 자산 규모도 가장 크고. 그런데 이제 그 은행이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죠. 없어졌죠, 지금. 그 이유가 뭐냐? 대우그룹에다 돈을 너무 많이 대출해줘가지고. 그러니까 3대 재벌 중에 하나는 대우그룹이 망했습니다. 소위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기업에 너무 많이 해주니까 그 기업이 대우그룹이 부도가 나고 나니까 거기에 다 물려가지고 그냥 제1은행이 그냥 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대출을 해줄 때 한쪽에다가 뭔가 몰빵을 하면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도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이 산업별로 나눠가지고 기업별로도 나눠가지고 대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의 분산. 투자 위험을 통해서 개별 사업에 따라 가지고 상이한 위험, 즉 특이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디오싱크라틱 리스크라고 했는데 기업 특유의 위험입니다. 특유의 위험, 기업 자체의 위험입니다. 기업 자체가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 자체라는 것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위험. 예를 들어서 조선 그러면 조선 사이클이 있죠. 좋다가 나쁘다가. 조선 사이클이 한 5년 전에 최악이었죠. 한 3년 전까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조선 회사들이 문 닫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많은 조선 회사들이 뭐 파산 처리됐는데 최근에 이제 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조선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 D램 사이클 그런 것도 있죠. D램 사이클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산업마다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다. 그러니까 산업마다 나름대로 고유의 위험이 있다. 사이클이 있어 좋을 때는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또 나빠지면 또 확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이런 게 이제 위험이죠. 산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뭔가 하면 이 투자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겁니다. 고수익보다는 오래 살아남으면 결국 고수익이 돼요. 아무리 고수익 하더라도 한순간에 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피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투자는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면 0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0이 되는 위험을 낮추라는 거죠.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카지노? 사람들이 왜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하느냐? 법적으로는 카지노가 고객보다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카지노 가면 뭔가 하면 이 머신 있죠, 그죠? 당기는 머신. 요즘은 이걸 안 당기고 이거 누르나? 그런데 아니면 뭐 블랙잭도 마찬가지입니다. 룰 자체가 카지노하고 다 갬블하고 도박인데 항상 카지노는 뭔가 하면 승률이 낮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높으면 안 돼요. 기계 조작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하면 큰일 나죠. 문 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카지노에 돈을 잃어요. 카지노 가면 돈을 잃죠. 돈 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선 하이원 근처 가보면 폐인들이 득실득실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수익률은 오히려 갬블러가 높은데 카지노한테 항상 지는 이유는 미천의 차이인 거죠. 다 이럴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 이럴 때까지. 계속 따다가 언젠간 다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은 중독성이라는 게 그게 무섭다는 게, 땄으면 뭔가 왕창 따가지고 그때 그 다음은 그걸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따면 딸수록 계속 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하느냐? 결국은 뭔가 하면 다 틀 때까지 하는 겁니다. 다 틀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뭔가 하다 보면 뭐 결국은 다 틀 때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안 트는 게 제일 좋다. 안 트는 것은 틀 위험을 없애라.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을 낮출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거, 산업 간의 위험은 다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전체에서 뭐 비중을 줄이는 거죠. 비중을 줄이기 때문에 내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안 줄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매크로샥, 거시경제의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거시경제의 충격이라는 것은 금융위기가 터졌다.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아주 일부 산업은 뭐 덕볼지 몰라도 대부분 산업은 다 뭐 완전히 뭐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위험. 시스템 리스크 또는 커먼샷. 공통 충격이죠. 모든 기업에 다 영향을 주는 공통 충격. 이런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산업, 기업에 대한 위험은 분산 투자를 위해서 막을 수 있는데 시스템 리스크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모든 투자자는 다 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이런 이제 금융에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분산 투자로 위험을 관리한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테일한 위험의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라는 거죠. 그 위험에서 또 하나 있는 것이 비대칭 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대칭 정보.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도 했는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거래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그걸 비대칭이라고 하죠. 정보의 양이 동일하지가 않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자, 이 비대칭 정보가 있다. 이제 비대칭 정보가 있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숨겨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적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게 행동하는 경우인데, 자, 뭐 흔히 예를 들어서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선택의 제일 대표 선수로 우리가 레몬카 이야기를 하죠. 그 중고자동차. 레몬카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용어인데 제일 이해가 되죠. 그래,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들은 대부분 하자품이다. 품질 좋은 차라 그러면 중고로 안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실증에 나가 바꾼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다 뭔가 하면 절반 이상은 쓰다 보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꾸고 버리고 새 차 산다, 아니면 바꾸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하자 가능성은 사람들이 눈으로 봐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레몬카. 레몬이란 것이 밖은 딱딱하고 괜찮은데 까면 안이 뭔가 하면 소위 썩어 있는 것들이 있다. 깔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고차 시장을 우리가 레몬카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역선택이 난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융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투자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투자자는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해당 투자 계획의 지원을 조달하고자 더욱 노력한다.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투자자 자신도 해야 된다.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 투자자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달라붙죠. 자기가 투자를 안 하고 재무적, 그러니까 돈 투자한 사람만 끌어모아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거 역선택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위험을 안 지려고 그러면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죠. 돈이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일수록 뭔가 하면 가능한 한 지원 쓰려고 그럽니다. 뭐 수익을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날수록 뭔가 하면 자기 돈 쓸 것이고, 수익이 적게 날수록 뭔가 하면 내 돈보다는, 물론 이제 가능성이 점점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뭔가 위험이 높지만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라는 걸수록 뭔가 위험이 높을수록 남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역선택의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역선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엄청나게 규모가 커가지고 자기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회사라 그러면 뭐 상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이유지만 조금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벤처라고 하죠.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목숨을 겁니다. 코스닥 상장만 하면 떼돈이다. 돈방석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회사는 대부분 뭔가 하면 이 역선택이다. 진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왜 일반적인 사람들, 아무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냥 자기 돈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왜 굳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러 가느냐. 사업을 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상장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키워 가지고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상장을 목숨 거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내실 있고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상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주인들끼리 뭔가 하면 그 과실을 다 나눠 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아주 많이 필요해가 그렇다 그러면 그건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상장을 통해 가지고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역선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횡행한 게 세계적으로 이제 이 역선택이 횡행하고 있죠. 많은 회사들이 상장만 하면 뭔가 하면 주가가 뭐 따상 뭐 그러고 있고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 소위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가 공포와 탐욕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탐욕이 공포는 뭔가 폭락했을 때고 지금 거품이 낀 것은 우리가 탐욕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다들 뭔가 하면 눈이 벌겋게 탐욕에 들어가지고 뭔가 하면 다들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치보다는 뭔가 하면 자꾸 더 투자를 하면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실현적 기대죠. 자기 실현적 기대 때문에 계속적인 오르는 시장이니까 뭐 상장만 하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다 이제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나면 다시 실적으로 돌아갑니다. 실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다 훨씬 더 떨어지겠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상장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역선택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역선택이다. 그 다음에 처음에 돈을 모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돈을 이 거래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파이낸싱이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파이낸싱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그 역선택은 파이낸싱 과정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에 역선택이고 정부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도덕적 해이는 파이낸싱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파이낸스 했는 돈에 대한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 도덕적 해이는 행위에 대해 숨겨진 사실과 관련되는데 불완전하게 감독을 받는 대리인이 부정직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할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투자한 기업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기업자만큼 주의 깊게 투자 계획을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너가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에 비해 가지고 주식회사는 상대적으로 더 방만하게 경영될 수 있다. 그 다음 주식회사 중에서도 오너가 직접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소위 전문 경영인이라고 데리고 온 회사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잘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 라고 하면 전문 경영인보다는 오너가 잘 운영할 것이다. 내 돈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 경영인이 뭐 나름대로 뭔가 하면 조금 더 실력은 뛰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뭔가 하면 능력은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소위 도덕적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소위 전문 경영인의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오너한테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뭔가 하면 자기가 인정받은 임기기간 내에 최대 실적을 내려고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시 뭔가 하면 재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장기적인 긴 미래의 회사의 성과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 이제 뭐 이 디자인되어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길게 봐가지고 투자를 하고 뭔가 R&D 투자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실적이 많이 나오는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 많으니까 그건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전문 경영인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재벌에 대한 비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오너 재벌 손 떼고 뭔가 하면 전문 경영이 맡기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역사가 긴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그 데이터로 다 평가를 해보는데 보면 CEO가 뭔가 하면 전문 경영의 성과가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오너가 뭔가 하면 창업주 오너. 그 다음에 뭐 오너 자식들, 후손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일 성과 좋은 것은 창업주가 제일 좋아요. 창업주. 당연하겠죠. 창업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서바이벌 했으니까. 셀렉션 바이스가 있는 거죠. 망한 사람 다 빼고 크게 된 창업주가 보니까 좀 당연히 좋죠. 창업주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 오너 자손이나 아니면 전문 경영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너 그 자손들이 워낙 개판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하면 별 전문 경영인이 좋은 성과를 내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도덕적 해결을 듭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해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스탁옵션 뭐 그런 걸 많이 주죠. 근데 오히려 스탁옵션 자체가 뭔가 하면 이 도덕적 해결을 더 심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스탁옵션이 있는 회사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스탁옵션이 있는 회사는 뭔가 하면 이 스탁옵션 받고 다 튀는 겁니다. 내가 스탁옵션을 얼마나 잘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덕적 해이도 본질적인 이 금융의 수익 문제입니다. 금융제도는 이 비직접 정보가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한 잘 줄이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이걸 잘 줄이는 것이 좋은 금융 시스템, 좋은 금융 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을 하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 경우에는 저축자가 알 수 없는 숨겨진 불리한 특성을 찾아냄으로써 역선택을 알려준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여신 담당자, 그러니까 대출을 결정하는 사람은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거죠. 온갖 뭐 기업에 찾아가 보면 한 번만 딱 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돼야 되고 등등. 은행 여신 전문가가 이제 이 역선택을 잘 찾아낸다. 이게 이제 은행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그 대출하고 난 뒤에 뭔가 하면 그것도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은행은 대출금이 어떻게 사용지에 대해 가지고도 제한을 두거나 차용자를 감시함으로써 도덕적 해를 준다. 뭐 솔직히 말하면 감시입니다. 감시라는 돈 빌려주고 감시하는 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감시당한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나쁜데 소위 은행의 고객으로서는 저축자로서는 감시해주면 좋죠. 감시해가지고 뭔가 하면 사전에 이게 부실을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니까 감시를 보통 뭔가 대출을 해주고 나면 큰 대출에 대해 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업에 나가봅니다. 나가봐가지고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월급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물건은 나오는지 전기는 돌아갔는지 뭐 주차장에 차들은 충분히 있는지 이런 걸 봐가지고 실제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뭔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부실 같았다 그러면 뭐 대출을 줄인다든지 뭐 만기 연장을 안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감시를 통해 가지고 소위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 하는 전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대칭 정보를 줄인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기관의 기능은 남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죠. 예대 마진을 통해서. 챙긴 그 비용을 주면서 사람들이 왜 은행에 직접 그 은행에다 맡기냐. 그냥 내가 주식이나 채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뭔가 하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 마진을 주더라도 얘들이 전문성이 있고 그만큼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줄여주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자, 금융제도의 역할 마지막에서는 이제 경제성장의 촉진이죠. 뭐 여러분들이 앞에 책 전반에서 솔로몬에서 단일 형태의 자본만을 가정했지만 실제 세계에는 다양한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는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기업보다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고자 한다. 금융제도는 위험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투자 계획으로 자금이 조달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라는 기업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마다 수익성이 다 있죠. 나름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그걸 뭔가 시스템 자체, 시장 자체가 그거를
이 위험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위험과 수익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100% 맞지는 않겠죠. 100% 맞지는 않는데, 그러나 모든 많은 금융기관,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선택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하면 그런 상당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높은 순서대로 투자 자금이 공급이 된다. 거죠. 공급이 됨으로써 그게 뭔가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래야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때 주는 것보다는 안 망할 때 주는 것이 더 자금이 더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더 촉진시키는 것이고, 뭐 그런 목적으로 정부는 양질의 법적인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기능이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양질의 법적인 제도라는 것은 사기와 같은 위법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그 법적인 제도 예를 들면 소위 공시 의무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영상의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걸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 풍문이 도는 경우에도 이 감독기관에서 보면 이거는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요구를 합니다. 하루 내에 이틀 내에 이 소문에 대해 가지고 진위를 밝혀라. 그러면 그걸 반드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업의 실적에 대해 가지고 분기별로 그걸 다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또는 연별로 발표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사기와 위법 행위를 막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그런 법적인 장치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원이 한정되는 자본이란 돈이 뭔가 하면 더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즉 정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역선택 문제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4가지 금융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한 4가지 봤습니다.